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야 되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고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개를 네 가닥으로 나눴는데 법정 중개대상물 우리 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그러니까 법정자를 빼고 그냥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래도 맞는 지문이고요. 공인인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래도 맞는 지문이고 법정 중개대상물에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법정 중개대상물 우리 법 3조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데 5가지가 정해놨죠. 토지, 건물,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자죠.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됐는데 매매기관 임대차는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죠. 이것을 알선한대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 알선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요? 소개, 매개, 주선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개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계속 연습을 해왔는데 자,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습니다. 을과 거래하셔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한다. 그럼 갑을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있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 토지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설정계약, 지역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각종 권리에 득실 변경 행위가 있을 수 있죠. 이 거래를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예요. 그럼 토지는 중개대상물이고요. 갑을은 거래의 당사자고요. 다음에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는 바로 이 부분이고 요것이 알선이다. 그래서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역시 연습을 해봐야죠. 이렇게 된 거예요. 중개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요래낸 거예요. OX, X 틀렸죠? 여기 등록이 빠져야 되죠? 빠져야 됩니다. 중개가 이만큼인데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업이 있고 중개가 있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중개가 있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를 포함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낸 거예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낸 거예요. OX, 역시 X. 권리의 득실 변경이 빠졌죠? 의미가 축소됐어요. 그럼 중개 대상이 되는 행위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지상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등등등이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했으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저당권 설정계약 같은 걸 포함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질문은 틀린 겁니다.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근데 요즘 응용화해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낸 거예요. 이번에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낸 거예요. 이렇게. 이 질문은 O. 이해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식이 지금 대세예요. 응용화해 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문과 이 지문의 차이를 아시겠죠? 중개라 함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면 매매기관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매매기관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내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순환 때 기억을 할 건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요령까지 같이 기억하는데 중개라 함은 출발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죠. 다른 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주의해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의 성격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우리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민법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럼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죠. 근데 그런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하나의 사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하나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지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사실행위다. 그럼 이것도 요즘은 잘 안 물어보는데 뭐 성격 참고만 해두시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X죠. 지금 3초 전에 했습니다.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여기 재산상에 눈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 이것도 안 내고 있지만 이해는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보조행위이자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걸 떼놓고 있죠. 준비행위예요. 그래서 보조적 준비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보조행위이자 준비행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공은 요 A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 중개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 을에 심부름꾼으로서 물건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사자로서 행위라는 얘기죠. 그럼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에 해당하고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다 그랬죠. 그럼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다는 건 이제 민법상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을 얘기합니다. 뭐 그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거기 민사 중개란 말 나왔죠. 요것도 지금 안 물어보고 있는데 이해만 일단 해둡니다. 거기 민사 중개란 말은 상사 중개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그럼 중개를 중개행위의 대상이 상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사 중개와 민사 중개로 구분하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는 일단 뭐라고요? 민사 중개다. 민사 중개인데 그럼 상사 중개가 뭐냐면 상행위를 소개하면 상사 중개라고 해요. 그럼 상행위를 소개하면 상사 중개라는데 상행위 외의 것을 소개했잖아요. 상행위가 아닌 것을 소개했다. 그러면 일단 민사 중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민사 중개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가 있고 혼인 중개가 있고 직업 소개도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민사 중개예요. 그럼 상사 중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남대문 시장 하면 의류 도매업자가 있고 의류 소매업자가 있죠. 그럼 의류 도매업자, 의류 소매업자는 모두 상인이죠. 둘 다 상인인데 이들이 의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의류를 사고 판다. 그럼 이들은 소비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영업을 위하여 사고 팔고 있죠. 그럼 이건 상행이에요. 이 의류를 사고 파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니까 결국 이 행위는 상행입니다. 둘이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상행이에요. 그럼 이런 상행위를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상사중개라고 해요. 이걸 상사중개라고 해요. 네. 그럼 상사중개는 상법이 규율이에요. 상법이 규율하고요. 그럼 부동산 중개, 갑과 을이 토지를 사고 팝니다. 이 토지를 영업을 위하여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중개예요. 혼인중개도 민사중개라고 했죠. 갑남과 을여가 있어요. 둘이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을 위하여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혹시 몰라 누구는 영업을 위해서 할 수도.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혼인하는 걸 소개한다. 역시 민사중개죠. 그래서 이렇게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다. 근데 이제 참고인데 우리 개공은 상인이 아니에요. 개공은 상인이죠.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죠. 이자는 상인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둘이 사고 파는 행위는 상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는 상인이지만 요걸 소개한다. 그럼 이건 민사중개다. 이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중개의 3요소가 나오는데 그 밑에 중개의 3요소는 이 그림에 있죠. 일단 토지라는 중개대상물이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이자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중개 의뢰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이자는 통상적으로 개업공사를 얘기하죠.
근데 이 중개행위자의 범주에는 무등록업자도 포함되죠. 예를 들어 제가 토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했어요. 제가 한 행위는 중개 맞아요? 저는 등록한 자가 아니죠. 개공이 아닙니다. 개공이 아닌데 제가 갑과 을 간의 토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한 거예요. 제가 한 것은 중개가 맞죠. 중개가 맞는데 그래서 이 중개행위자의 범주에는 무등록업자도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거기 써 있죠? 무등록업자 포함이라고. 그러니까 그 중기정의에서는 중개행위자의 범위 여기에는 무등록업자도 포함된다. 그 정도가 이해하시고. 자, 이제 판례를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 4페이지 맨 밑에 1번 판례 있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를 갖고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뭐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가볍게 이해해 주시고 고맙게도 생각보다 잘 물어본다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2번 판례 옆에 페이지 5페이지로 가서 맨 위에 2번 판례. 요건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 했는데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로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요거였죠. 이 사건이 그 A의 중개사무소로 돼 있거든요. 근데 갑이 사장님이셔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A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고 갑이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격증을 거신 분이 사무소에 출근해서 주도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절대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분이 출근을 안 한 겁니다. 자격증 거신 분이. 이거는 똑 떨어지는 대여예요. 이거는 출근 안 해버리면 자격증 거신 분이. 그래가지고 사무소 요거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을이 찾아왔죠. 그래갖고 오피스텔에 세를 넣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피스텔이 전 소유자가 갑이었다고 했습니다. 전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걸 제시한 거죠. 내가 소유자가 맞다. 그래갖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임대인 갑, 서명 또는 날인했죠. 임차인 을, 서명 또는 날인, 알선 교육공사 A, 서명 및 날인이죠. 그리고 이제 설명서도 교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자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얼마 받았다고요? 3천만 원. 이거 받아가지고 인마에 포켓해버린 거예요. 갑이 이걸 편취한 겁니다. 사기쳤다는 얘기죠 지금. 3억도 아니고 3천만 원 사건이었어요 이거. 아주 추잡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A가 그때 공제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공제.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공제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천만 원 편취당하니까 을이 공제에다가 지급 청구를 한 거죠. A의 중개로만 하면 내가 손해 입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급을 해달라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죠. 결국 을이 패소했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피해야 되죠. 근데 이게 과연 중개 행위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지금 여기 중개 정의에서 실어온 건데 원래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다. 근데 이 행위를 보건대 A가 출근 안 했죠. 안 했고 그러면 요 A의 도장을 누가 찍었다는 얘기예요? 갑이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A가 중개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갑이 도장을 찍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중개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을이 패소했어요. 조금 수긍이 안 가죠. 웬만하면 지급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중개행위의 정의에 관한 판례.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인트는 그거죠.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했다는 얘기죠. 이러면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 자, 그래서 2번 판례 이해되시고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는 한 번도 안 물어본 거기 때문에 감만 잡아두는데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 정하는 중개 관행으로서 기본적 상행이다. 우리 중개 업무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 개공은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죠.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그러면 상인인 개공이 하는 중개 활동은 당연히 상행이겠죠. 근데 그 후단에 있는 내용.
개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내 손에 잔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이랬죠? 그럼 이 사건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참고만 해두시는데 이게 그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중개였거든요. 갑의 개업공사 A였고 을의 개공 B였어요. 둘이 협력을 계약을 성사시켰죠. 갑이 그랬던 겁니다. 야, 잔금일에 을이 잔금을 안 치르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잔금일에 만약에 을이 잔금을 안 치면 니들이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이게 개공한테 보증각서를 갑이 쓰라 하는 겁니다. 이거 나 같으면 이거 그냥 보내버린다고 그랬죠? 그냥 가. 계약 안 할 테니까 그냥 보내버립니다. 감히 개공한테 어디 각서를 쓰라게.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중개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각서를 써줍니다. 그래, 을이 지급을 잔금일에 지급 안 하면 내가 잔금을 우리가 지급하겠다. 각서를 써준 거예요. 실제로 지급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잔금이 만약에 1억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자 이 갑이 보증각서를 근거로 A한테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네가 1억을 지급해달라. 그러자 이제 A가 뭐라고 명령했냐면, 야, B도 보증을 섰잖아. 그러니까 나는 5천만 원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무슨 주장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범위에 지금 보증편이 빠져 있잖아요. 채권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 보증인이 여러 명이었을 때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각자 보증인이 전부 다 전액을 책임을 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단독 보증이냐, 연대 보증이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 얘기요. 그럼 참고로 민법상 보증을 쓰면 보증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져요. 각자 그렇게 집니다. 근데 상법상 보증을 쓰잖아요. 그러면 연대 보증이 원칙이에요.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갖고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 개공은 상인이다. 이자가 하는 중개활동은 상행이다. 그럼 이 상행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보증각서를 썼으니까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상행이다. 그러면 이것도 상행이라면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럼 연대보증이다, 각자보증이다? 연대보증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억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제 1억 지급해줬죠. 그러면 지급했습니다. 보증인들끼리는 서로 구상할 수 있어요. 보증인들끼리는. 그러면 여기 B한테 5천만 원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지급한 금액 다시 또 을한테 구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이거는 됐죠?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 해두자고요.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판례는 참고하시는데 이 판례는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은 공사법에는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격증 양도대회에서 원래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지금 풀 내용을 제가 실어놨거든요. 아마 공인인사 제도에서 실어놨을 거예요, 이게. 거기 잠깐 뒤로 갔다 올까요? 교재 16페이지를 펴보세요. 교재 16페이지 맨 밑에 5번 판례. 5번 판례. 참고해 두시는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상 결정하므로 맞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공인인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을 행위하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이죠. 따라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의 중개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더라도 이는 중개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사자격증 대여행위라 한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했거든요. 근데 이 A가 B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자예요. A가. 그래갖고 이제 자격증을 B가 빌려줬고 이게 자격증 대여 사건이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B가 뭐라고 이제 주장했냐면 야가 소개한 게 빌린 자가 소개한 이 법률행위 있죠. 이 법률행위가 불법행위였어요. 이게 둘 사이에 거래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갖고 소개를 했는데, 그래갖고 B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적법한 이 법률행위를 소개하라고 빌려줬지, 불법행위 하라고 이거 빌려준 거 아니다. 이거. 그래갖고, 이거는 결국 자격증 대여가 아니다. 나는 적법행위 하라고 빌려준 거지, 불법행위라고 빌려준 거 아니니까. 그래갖고, 자격증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하여, 빌린 자가 소개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행위가 맞으니까 결국은 이건 자격증 대여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사건이에요. 이해하셨죠? 참고만 해두십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 4번 판례가 바로 그 얘기예요.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됨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이 한 행위, 이게 불법행위라도 이걸 소개하는 행위는 중개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